어, 파도 소리, 서프보드, 자결하는 태양, 거기에 하와이 해변까지 더해지면 되게 신나고 경쾌해야 하는데, 근데 하루키가 바라본 하와이 해변은 어쩐지 잿빛이 돌죠? 지난 에피소드에서 하루키의 단편 소설 하나레이 베이를 발췌 낭독했었는데 도입부터 가슴 찡해지는 느낌이셨을 겁니다. 낭독본을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잠시 언급하자면, 일단 주인공이 사치라는 일본 여성이고요. 그녀 아들이 하와이 하나레이 해변에서 서핑하던 중 상어 습격을 받아 사망하는 걸로 시작됩니다. 첫 문장이 상어 습격만큼이나 기습적인데요. 사치의 아들은 19살 때 하나레이 해변에서 커다란 상어의 습격을 받고 죽었다. 이 첫 문장으로 다음 내용을 짐작해보면 아들 잃은 엄마의 비통함이 절절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하지만 작가가 하루키입니다. 절대 비장 모드로 일관할 사람이 아니죠. 발췌 낭독 때는 생략했는데 사실 아까 첫 문장, 그러니까 상어 습격으로 아들이 죽었다는 문장 바로 뒤에 엄마의 당혹감이라든가 상실감, 이런 내용이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 살점이 상어 입맛엔 안 맞다. 그래서 한입 베었다가 맛이 없어서 그냥 가버린다. 그러니까 상어한테 물려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 반대로 정신을 놓으면 심장마비 내지는 익사다. 이런 내용이 반 페이지에 걸쳐 서술되죠. 죽음은 죽음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는 듯한 아주 초월자적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사치의 행동에 지나친 동정심이나 감정이입을 부여하지 않게 됩니다. 한 발짝 떨어져서 관망하게 된달까요? 그 덕분에 소설 전체가 담백해지고요. 이런 태도는 사치가 시신 안치소에서 아들을 확인하는 장면에서 더 극대화되는데, 특히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녀의 아들이었다 라고 할 때 그것이라는 지칭어가 제3자로 일관하는 하루키의 시선을 극명하게 대변해주고 있죠. 아들의 화장 비용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로 지불하는 대목도 마찬가지고요. 지난 시간엔 아들 시신을 화장하는 부분까지 읽었는데 그 뒤 사치는 일주일간 하나레이 마을에 머물면서 아들 잃은 상실감을 달랜 후 일본으로 돌아갔죠. 그리곤 매년 아들 기일쯤 하나레이 마을에 3주간씩 머물다 갑니다. 그 시간 동안 하는 거라곤 바닷가를 걷거나 바다를 보면서 책 읽는 거, 그게 다죠. 극적인 슬픔을 묘사하는 장면은 어디에도 없지만 그녀가 보이는 담담한 행동이 보다 현실적인 슬픔을 전해주는데요. 그렇게 10년이란 시간이 잔잔하게 흘러가다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하나레이 마을로 가던 중 만나게 된 일본 청년들이죠. 표면적으로는 그 두 청년과 연결고리가 없지만 그들이 서프보드를 타는 걸 바라보다 마침내 그녀 안에 가라앉아 있던 기억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어딘지 어설퍼 보이는 두 청년의 서핑 모습에 아들의 기억, 그리고 빛바랄 만큼 오래된 자신의 옛 모습이 오버랩 되는데요. 뭐든 제대로 끝마치는 법이 없는 제멋대로 형 아들에게 유일한 재능은 서핑뿐이었다고 회고하는 사치. 학교 성적도 여자 관계도 엉망이던 아들이 학교는 뒷전이고 그저 서핑에만 몰두할 때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어렸을 때 그 비슷한 짓을 했으니 아들을 나무랄 처지도 아니지. 아마도 이런 게 핏줄인가 보다. 라고. 그리고 피아니스트를 꿈꾸던 여고생 시절에서 요리사, 다시 생계형 피아노 연주자, 그리고 싱글맘으로 돌아오기까지. 높은 파도를 타는 듯했던 그녀의 삶이 담담한 회고록처럼 펼쳐집니다. 그리고 과거의 뿌리에서 가지를 뻗은 그녀의 기억 끝엔 마침내 이런 날카로운 고백이 자리 잡고 있죠. 솔직히 말해 사치는 자신의 아들을 한 인간으로는 그다지 좋아할 수 없었다. 물론 사랑하기는 했다. 세상 어느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어떻게도 호의를 가질 수 없었다. 만일 그 아이가 피를 나눈 내 자식이 아니었다면 분명 그 옆에도 가지 않았을 거라고 사치는 생각했다. 제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 대목이 하나레이 베이의 핵심이지 않을까 합니다. 매년마다 아들의 마지막을 기리는 엄마. 타지인의 눈에는 상화에게 아들을 잃은 일본맘이라 기억되는 자연의 섭리로 아들을 잃어버린 비운의 엄마이지만 사실 그녀의 내밀한 세계에는 상어의 이빨보다 더 치명적인 진심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 그래서 소설 후반부 두 청년의 외다리 일본인 서퍼 목격담에 몇 날 며칠 바닷가를 헤매는 그녀에게 독자는 대답해 줄 수 있는 거죠. 어째서 당신의 눈에는 외다리 서퍼가 보이지 않는 건지. 그리고 더 나아가 그녀에게 이렇게 되묻게 됩니다. 다리 잃은 그 일본인 서퍼는 과연 실존하는 것일까? 어쩌면 그녀는 모든 답을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짐작할 수 있죠. 일본에 돌아가기 전날 밤, 사치는 짐을 꾸려놓고 침대에 누웠다. 뻐꾸기 우는 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여 들려왔다. 문득 깨닫고 보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베개가 젖어 있어서 자신이 내내 울었다는 것을 알았다. 어째서 나한테는 아들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걸까? 라고 그녀는 울면서 생각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해봐도 불공평하지 않은가? 그녀는 시신 안치소에 있던 아들의 유체를 머릿속에 떠올렸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어깨를 힘껏 흔들어 깨워서 큰 소리로 따져 묻고 싶었다. 사치는 한참 동안 젖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울었다. 나한테는 그럴 자격이 없는 걸까? 그녀는 정말 알 수가 없었다. 그녀가 아는 것은 무엇이 어찌됐건 이 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뿐이었다. 공평하건 불공평하건 자격 같은 게 있건 없건 그냥 있는 그대로. 나한테는 정말 그럴 자격이 없는 걸까? 그녀는 정말 알 수가 없었다. 이 대목은 앞서 등장하는 또 다른 대목과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아마도 내가 그 아이를 망쳐버린 것이리라 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용돈을 너무 많이 줬는지도 모른다. 좀 더 엄하게 키웠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엄하게 대했어야 하는지 그녀는 알지 못한다. 일이 너무 바빴고 사내아이의 심리나 신체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었다. 결국 이 소설 속 가장 큰 비극 요소는 19 어린 나이에 홀로 죽은 아들이 아니라 19년이라는 긴 세월을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던, 그럼에도 끝끝내 엄마여야만 했던 한 여자의 인생이지 않을까 합니다. 준비 없이 시작된 모성이 아들의 죽음으로 예고 없이 끝났을 때 남겨진 자의 상실감은 얼마나 더디게 치유되는가를 담은 작품 하나레이 베이. 42페이지 분량의 이 짧은 소설이 90분 길이의 영화로 재탄생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궁금한 대목이 바로 이러한 여성과 모성, 상실과 치유를 오가는 디테일한 심리 묘사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왜 갑작스럽게 영화 얘기를 꺼내는지 짐작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바로 지난 6월 6일 마츠나가 다이시 감독의 신작 영화 하나레이 베이가 개봉했는데요. 영화 하나레이 베이는 하와이 국제영화제, 전주 국제영화제 초청작이기도 하고 또 이창동 감독님이 찬사를 보냈다는 후문도 있어서 더 기대되는 작품이죠. 이창동 감독님은 하루키의 헛간을 태우다를 원작으로 한 영화 버닝을 선보이면서 또 한 번 예술영화 수장으로서의 저력을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문학적 성향이 짙은 영화계 거장이 호평한 작품이라니까 마음이 더 가네요. 그분이 찬사를 보냈다는 건 이 소설의 핵심 인물 사치의 연기가 그만큼 뛰어났다는 뜻이기도 할 텐데요. 여주인공이 요시다 요네요. 마스크가 굉장히 서구적인 배우죠. 기무라 타쿠야 주연의 히어로란 영화에서 처음 봤는데 날카로운 듯 깊은 눈매가 인상적이더라고요. 34살 늦가기로 스크린 데뷔를 하기까지 10년간 연극 무대에서 내공을 쌓은 덕분인지 연기도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상실이라는 테마를 긴 호흡으로 그려내야 하는 사치역에 제격인 캐스팅이었지 않나. 이 또한 기대되는 요소인데요. 근데 어벤져스 쓰나미가 지나간 극장가에 요즘은 또 기생충이 자리 잡은 터라 상영관 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상영관 확보율이 작품성과 반드시 정비례하는 건 아니죠? 둘 사이가 필요 충분 조건 관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영관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레이 베이에 대한 예술영화 팬들의 기대치나 만족지수만큼은 상당히 높은 듯한데요. 여러 가지 여건상 극장에서 못 보시는 분들 계시다면 다운로드를 통해서라도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물론 그 전에 원작부터 읽어보시면 금상첨화겠죠? 원작을 읽다 보면 무라카미 하루키가 포착한 상실의 정서가 스크린에서는 어떤 감정의 파고를 자아낼지, 또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모호한 원작의 느낌을 어떻게 형상화할지 상당히 기대되실 텐데요. 근데 관전 포인트는 이것만이 아니죠. 무엇보다 풍경화처럼 펼쳐지는 하와이의 절경이 점진적으로 고조되는 비애와 대비되면서 슬프도록 아름답다라는 게 뭔지 제대로 보여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영화 OST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성악곡 버전의 사랑의 기쁨이 아들을 삼킨 바다를 배경으로 흐를 때
어떤 아이러니한 아름다움을 빚어낼지 무척 기대가 되는군요. 언젠가 하루키 씨가 이런 인터뷰를 한 적 있죠. 내 소설의 주인공 대부분은 혼란과 고독, 상실을 헤쳐가고 있다.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둠의 가장 깊은 바닥까지 홀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그것이 게임의 규칙이기 때문이다. 잔인하지만 그래서 매혹적인 하루키식 게임의 규칙. 다음 시간에는 하루키 단편 소설과 함께 조금 더 깊은 내면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